자, 여러분 배공개 정치 1번지 2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님, 박진영 전 민주연구원 본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 원장님 오랜만입니다. 설 잘 쓰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시국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네, 정신적으로도 힘들고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요. 그쵸? 빨리 좀 결말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갑자기 모두 변경이 좀 어려우니까 요즘 상황 한 번만 좀 짚어보고 갑시다. 어제 헌재 변론 보면서 저는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진영 원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비루하고 치졸하다. 하물며 동네 건달들도 큰 사건이 일어나면은 대장이 책임지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대장이라는 사람이 모든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말들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보면요. 이 사람은 대통령을 했지만 검찰총장감도 안 되는 사람이고 서울중앙지검장감도 안 되는 사람이고 사실 한국 사회의 엘리트 중앙부제가 고시라는 제도를 통해서 검사라는 중요한 자리를 뽑았습니다만은 그 당시 인적성 검사라든가 지금처럼 종합적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면은 그런 자리에도 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 뭐 저는 인격적으로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법기술자 그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어떤 리미트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용남 의원님.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해서 그저께까지 자기 부하였던 사람을 탄핵 공작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왜 지금 고초를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뿐만 아니라 본인한테 뭐 불리한 진술을 했던 유리한 진술을 했던 그 사람들 사실 다 구속돼 있는 거잖아요. 물론 본인도 구속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지금 패가 망신하고 있는 건데 방금 뭐 동네 건달도 그러지 않는다 그러는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건달 중에 일부는 뭐 멋있게 본인이 책임지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건달들 중에 일부는 그런데 이 양치기는 안 돼. 어제 그 얘기 또 더하면은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오늘 두 분 모시고는 조금 다른 주제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조기 대선으로 가고 있는데 일단은 전망을 좀 해봐야죠. 언제쯤일 것 같습니까? 일단 지금 헌재에서 최종적으로 파면 결정이 나면 60일이죠. 네. 그러면 파면 선고가 가장 중요한 일정인데 박진영 원장님 언제쯤일 것 같습니까? 저는 한 3월 말 정도까지 밀릴 거라고 예측을 3월 하고 말? 있습니다. 예, 지금 이 변론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측에 이제 침대 축구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헌재에서 절차를 최대한 보장해 줌으로써 여기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을 좀 끌지 않을까 좀 그런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럼에도 무슨 마지노선은 2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마치기 전까지는 종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4월 18일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 3월 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런 예측들을 하고 있고요. 서초동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흘러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3월 말이면은 예를 들어서 3월 30일 잡으면 네. 이 다음 대선은 그러면 5월 말이 되는 30일 거죠. 예. 이 정도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네. 김용남 의원님 전망은요? 저는 3월 초까지는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좀 더 일찍 나올 거다? 왜냐하면 2월 13일까지 지금 잡혀 있잖아요. 예, 변론이. 예. 근데 거기서 더 할 거냐? 아마 피소추인 측은 어떻게든 시간을 더 끌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 2월 13일이 목요일이고 그 다음 주 화요일이 지금 화목 이렇게 했었으니까요. 2월 18일이 되는데 그 주 목요일은 또 2월 20일이 돼요. 근데 2월 20일은 내란숙의 피고인 윤석열의 공판 준비 기일이 이제 20일부터 시작되거든요. 형사재판. 형사재판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재판을 이제 물론 피소추인 측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탄핵 심판을 좀 정지해달라라고 요구는
하겠습니다만 그건 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고 헌재에서도 이제 형사 재판이 돌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기를 더 잡아봤자 한 번 정도 더 잡지 않겠나. 2월 18일쯤 결심을 하고 뭐 빠르면 2주, 늦어도 4주 안에는 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면 대략 3월 초중순까지는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죠. 그래요. 아니 박진영 원장님, 오래 끌 게 뭐 있어요? 시험 문제도 이렇게 쉬운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네. 뭐 고민하고 뭐 들여다보고 뭐 그럴 게 있어야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 측면이 이제 충돌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대통령이라는 최종 결정권자의 리더십이 존재하지 않다는 거, 이건 위기지 않습니까? 최대한 빨리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또 뭐 더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이 돌아온다면 이게 나라가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컨센서스는 다 만들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른바 이 난동 세력들에게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반론 기회를 좀 더 주려고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추측들인 것 같은데요. 저도 뭐 속마음은 오늘이라도 당장 선고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언제 그 3월 아까 말이라고 그래서 제가 좀 그때 힘 빠졌어요. 얼마나 우리 많은 국민들이 힘들겠습니까? 아니 근데 어제 탄핵 심판 이렇게 길 진행되는 거 보니까 이제 그만해도 되겠더라고요. 사실은 어제 하루 종일 뭐 의원, 요원, 예. 인원 뭐 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게 무슨 대세의 지장이 있어요. 그게 인원이라고 했으면 어떻고 뭐 의원이라고 했으면 어때요. 어쨌든 상황상 끄집어낼 사람은 의원 빼고 누가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말씀 나온 김에 김 의원님한테 그거 하나 물어볼까요? 정영식 재판관은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그 메모지 때도 그렇고 이번에 곽종근 사령관한테 따지는 것도 그렇고 정말 본질과 상관없는 지연 말단적인 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원래 성격이 그런지 아니면은 뭐 의도를 갖고 그러는지 궁금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신문 과정을 보면 약간 말꼬리 잡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엔 초반에 보였던 자세하고 지금 보였던 자세가 조금 달리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 재판관이란 말이에요. 예. 사건. 그러니까 이 결정문 초안을 써야 돼요. 본인이. 특히 사실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관이 주심 재판관이 책임지고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딴 사람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지엽적인 부분까지 사실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건 뭐 누가 주심을 맡더라도 그건 피해갈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세세한 거를 자꾸 묻고 뭐 다른 각도에서 또 확인하고 이래서 트집 잡는다 이렇게 비춰질 수는 있는데 일단은 주심 재판관인 이유가 제일 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약간 이게 다 결국엔 영상이 다 공개되는 걸 재판관들도 알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조금 열심히 하는 거를 일단 보여줄 필요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열심히 하는 걸 보여줘야지 엉뚱한 짓을 하는 걸 보여주면 뭐 본인한테 도움이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의 본인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기까지 도와줬던 사람들을 향해서 윤석열을 향해서 한편으로 면피용으로 제가 그래도 나름 방어하는 척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보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뭐 두 분 다 파면은 100%라고 생각하시죠? 제가 역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헌재라는 것이 정치적 판단도 해야 되는데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오면은 나라가 이게 그대로 건사가 되겠습니까? 망하지 않겠습니까? 역으로 질문하면 저는 답은 나와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뭐 사회 현상에 있어서 100%라는 거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99.99%의 확률로 49? 예, 49.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기 대선이 최대한 늦어져도 5월 안에는 치러질 수 있을 거라고 봅시다. 그렇죠. 예. 예. 3월 30일까지 간다 하더라도 5월 30일이니까. 뭐 5월 초냐, 뭐 중순, 하순, 뭐 5월 달에 5월 가능성이 가능성이 제일 높죠. 예. 자, 그러면 일단 구도를 먼저 한번 보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한번 사람들을 한 번씩 살펴볼 텐데 먼저 박진영 원장님 보시기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 김용남 의원님이 계십니다만은 이제 개혁신당은 변수가 될 거고 상수라고 인정 안 하시죠? 저도 이제 끝까지 과연 완주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은 박진영 원장님이 그리는 대선 구도는 어떻게 될 것 같이 보입니다. 일단 뭐 이제 보통 우리가 구도가 이제 숫자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념의 지형이라든가 지역의 지형을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다자구도가 될 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아, 특히 어디가 분열합니까? 국민의힘이 상당히 오른쪽에 치우쳐진 후보, 극우 후보가 선출이 된다면은 중도 공간이 비기 때문에 개혁신당이라든가 또는 국민의힘 일부 세력이 빠져나와 가지고 중도 보수의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독자 후보를 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김문수 후보의 약진을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그거는 이 이른바 극우 난동 세력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윤석열이 나의 후계자를 지명하겠어 라는 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충분히 그럴 거라고 봅니다. 감옥 안에서 내가 뭐 히틀러처럼 우리 국민들을 선동할게 이런 식의 헛된 망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극우 후보가 된다면은 중도 보수가 비기 때문에 거기도 후보가 나온다 그렇게 보고요. 상대적으로 보수가 분열하면은 진보도 또 분열합니다. 다만 이제 분열의 양상이 다를 수 있겠죠. 보수는 향후에 자기들 간의 주도권 경쟁을 위해 가지고 실제로 국민의힘 후보와 타당 후보의 1, 2등 경쟁이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진보 같은 경우에는 정체성 확인하고 싶어하는 좌파 특유의 그런 성향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자면 심상정 후보라든가 그런 분들이 뭐 옛날에 권영길 후보도 늘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정말 뭐 3, 4% 군소 후보가 되더라도 다음 정권에 진보 정권에 들어서더라도 상대적으로 우리는 더 개혁적이기 때문에 압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그런 좀 독자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저는 좀 다자구도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념적으로도 4가지 정도의 이념이 분포되는 구도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영남 의원님은요? 저는 오히려 사실상의 양자 대결 구도가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까지처럼.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분당 가능성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저는 분당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당도 어마어마한 정치적 에너지가 필요한 작업인데 그 정도의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친윤과 비윤 나눌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비윤이 뛰쳐나가서 당을 만들어서 독자적인 대선 후보를 내고 끝까지 완주할 정도의 어떤 응집력, 정치적 에너지가 있느냐? 그건 비윤도 없고 제가 보기엔 친윤도 없어요. 그 에너지는. 그래서 국힘은 끝까지 그냥 하나로 갈 것 같고 다만 다자구도의 가능성은 조국혁신당이 대선 주자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내겠다는 입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끝까지 완주가 가능하겠느냐. 낸다고 한들. 오히려 조국혁신당은 지금 입장이 안 내겠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내는 쪽으로 그런가요?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겠다고 하고 있고 한데 후보를 내더라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바로 우리가 지난 대선 때 당시 심상정 후보였죠. 심상정 후보가 끝까지 완주했다가 오히려 그게 심상정 후보 개인뿐만 아니라 정의당에게 정치적으로 큰 더 부담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원외 정당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물론 끝까지 가는 사람 예를 들어서 자유통일당도 낼 수 있겠죠. 대선 후보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끝까지 그냥 1%가 나오든 0.2%가 나오든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무소속 후보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의미 없고 사실상은 1대1 구도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박진영 교수님도 다자 구도로 간다라는 것보다는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김용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저보다 사실 더 현실적이고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하신 거예요. 저는 좀 희망도 좀 담아놓고 이런 측면인데 김문수가 되면 편하지 않느냐라는 건데 저는 주요한 이 국민의힘의 이
인물 구도에서의 국민의힘 내의 변수는 오세훈 시장이라고 봅니다. 오세훈 시장이 후보가 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서 예. 대선의 판도, 대선의 구도가 확확 바뀔 수 있다고 봐요. 그 이유는 뭡니까? 오세훈 시장이 여러 뭐라고 합니까? 극단적이지 않은 세력들의 고리가 되어 있어요. 예. 쉽게 말하면은 한동훈과도 연대가 가능하고 이준석과도 연대가 가능하고 안철수와도 연대가 가능하고 다양한 연대의 고리들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된다 또는 지지율 1위가 돼서 치고 나온다 그러면은 진짜 양자구도가 돼서 피말리는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서 오세훈 시장이라는 자체가 개인적 역동성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요. 이른바 이제 우리 자기 발광체가 못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일단 익숙해서 오래된 사람이고 이미 검증되었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보이는 형태가 사실 좀 정치적 기회주의도 존재하고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세훈 시장 보수인지 진보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아무 특별히 이념을 가지지 않은 채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보수로 갔다가 또는 중도로 갔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핵심 지지층을 만들어내기는 어렵거든요. 김문수는 나쁘든 좋든 저는 분명히 보수라고 봅니다. 그분은 분명히 보수예요. 기회주의 보수도 아니고 원래 진짜 확실한 보수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의 역동성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회적 난동 세력과의 연결 속에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다자구도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오세훈 시장의 이 지지율 상승 여부에 따라서 구도는 충분히 저는 출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세훈 시장이 훨씬 더 뭐라고 그럴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죠? 이렇게 합쳐낼 수 있는 합종 연행의 고리가 될 수 있죠. 그렇게 보셨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나오는 조사에 최근 조사 하나 보면 MBS 거 보시죠.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빼고요. 김문수가 12%, 오세훈 시장이 8%, 홍준표 시장이 7%, 한동훈 대표 6%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금 김문수 장관이 12%로 가장 높게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지층의 응집력은 가장 뛰어나죠. 현재. 예. 그러니까 대략 10% 초반 정도는 지금도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지지 세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지지 세력이 가장 쉽게 옮겨갈 수 있는 잠재적 주자가 누구냐? 면면을 놓고 볼 때는 김문수 장관이 가장 옮겨가기가 쉬운 거예요. 한동훈으로 가기는 어렵고, 오세훈 시장도 말씀대로 색깔이 약간, 열렬 지지층이 보기엔 색깔이 분명치가 않은 거죠. 불멍텅하죠. 예.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본인 입으로 탄핵은 반대라고 하면서 조기 대선에 출마는 사실상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쉽게 옮겨 탈 수 있는 김문수 장관이 가장 현재 상태로는 응집력 있는 그걸 갖고 가기 때문에 1등이 나오는데 문제는 각종 앞으로 대선이 일정이 확정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양자 대결 붙인 여론조사가 계속 나올 텐데 이미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만 거기서는 확실히 김문수 장관이 좀 경쟁력이 떨어진단 말이죠. 이른바 중도속 우력 부분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지층이 본선에서 이길 후보를 밀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움직이면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근데 역시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의힘이 경선 룰을 어떻게 확정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동의합니다. 예. 지금 구도로 가면 김문수 됩니다. 네. 지금 룰로 가면. 지금 룰은요? 예, 지금 왜 룰로 가면 그렇습니까? 50대 50이잖아요. 당원 50, 여론조사 50인데 네. 당원들을 제가 이제 내부에 이제 관계자들한테 물어봐도 당원들 성향 자체가 오른쪽으로 굉장히 치우쳤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문수 지사에게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저게 안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역선택 안 되도록 방지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도층들이 또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은 윤석열 탄핵 파면 이제 전이니까 김문수 쪽으로 그렇게 많이 결집이 돼 있지만 네. 지금 룰로 간다고 해도 파면이 확정된 다음에 이제
대선이 치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김문수 쪽에 결집됐던 것들이 좀 돌아오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이른바 자기 지지층들의 전략적 판단인데요. 예. 우리 보통 이제 정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익스펙테이션 게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측 게임, 기대 게임 이런 건데요. 즉 이제 우리 지지층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이길 것 같아. 저 사람은 질 것 같아 이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판단이 유보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또 이야기 말하면 또 후보는 그럼 바보냐 가만히 있느냐 이런 측면인 거죠. 김문수 입장에서도 나도 그런 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또 중도 소부력이 있는 전략들을 구사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양동 작전을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과거 이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방식들이 왼쪽에 있는 제야 세력들과도 손을 잡고 그다음에 또 JP하고도 손을 잡고 한단 말입니다.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 생각에 상황도 변하지만은 사람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로 이제 같이 봐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영남 의원님, 홍준표 시장은 왜 3등 할까요? 너무 일찍부터 설쳐서 오히려 손해본 걸까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탄핵에는 반대한다고 하면서 조기 대선의 사실상의 출마 의지는 가장 먼저 밝히는 이런 모순된 행동 자체가 어떤 지금도 일부 남아있는 윤석열 지지층의 입장에서는 좀 믿기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고 지난번 대선 경선에서도 그때 윤석열 후보가 당내 1등하고 2등을 홍준표 후보가 했습니다만 당시 홍준표 대선 후보 캠프에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당대표를 2번을 이미 했었잖아요. 그런데 당대표를 2번 동안 역임하는 동안 당내 지지 세력이 그만큼 좀 취약한 측면이 있거든요. 오히려 당대표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죠. 박지정 원장님 보시기에 왜 3등 안 나갔습니까? 김문수한테 표 다 뺏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스탠스를 잘못 잡았다. 그렇죠. 김문수 의원 장관한테 표를 다 뺏겼고 그다음에 또 자기 자신의 문제로 들어오면 정치적 기회주의라는 것이 들통이 난 거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탄핵 반대한다고 했는데 제일 먼저 선언했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김문수 장관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본인 대선 안 나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안 나가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지 않고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라고 명확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못해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한쪽 표라도 무대기로 딱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앞뒤 논리가 안 맞으니까 양쪽에서 다 홍준표 시장을 거부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제 룰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뭐 이런 것도 좀 변수가 될 거고 그런 현실에서 일단 그러면은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이렇게 3자 구도로 보십니까? 아니,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그래도 상당 부분은 있는데 뭐 정치적인 지분이 있는 거죠. 지금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방금 언급한 후보들 중에 절대로 안 된다고 할 사람이 한 사람만 꼽으라 그러면 누굴까요? 한동훈이겠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퍼센티지가 낮더라도 국민의힘 당원 내지는 지지층만 한정해서 이렇게 보면 그 부부를 지금도 따르거나 추정하는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전체 국민보다 훨씬 높아지잖아요. 근데 절대 안 돼. 정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안 돼라고 하면 사실은 상당한 핸디캡을 안고 경선을 뛰는 거죠. 흙이 일찍 들어갈 수도 있고 사형 선고되면은 사형 집행하면 흙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느낌 이런 것 같아요. 윤석열, 김건희의 저주, 뭐 바늘로 콕콕콕 찌르는 저주 같은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꽂혀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본질적으로 가보면은 한동훈이 누구인지 본인 스스로도 정체성이 혼란할 거예요. 나는 여기에 왜 와 있지? 시작은 윤석열 때문에 왔는데 나는 지금 반윤이네? 내 뿌리는 윤석열인데. 이거 국민들이 봐도 헷갈리잖아요. 지지자들도 똑같이 헷갈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뭐 거칠게 표현하면은 정치에서는 안 될 인물이 정치권에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요. 한동훈은 정치에서는 안 됐고
그리고 만약에 한번 한다면 더 정치 배워야죠. 예. 어디 그렇게 쉽게 정치를 생각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이 꼴 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너무 쉽게 되는 거를 봤으니까 바로 옆에서 10개월 만에 됐잖아요. 너무 쉽게 대통령이. 되는 걸 봤지만 네. 그렇게 쉽게 된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뭐 나름대로는 자기가 훨씬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기만 하면 자기는 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네 사람의 경쟁이 될 거다. 지금 일단 그러면 여권을 한번 보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외에는 뭐 누가 뭐 경쟁을 해볼 것이다 이렇게까지는 지금 예상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지만 지금 이제 몇몇 이렇게 움직이면서 막 목소리를 좀 내고 그러는데 박진영 교수님이 민주당 쪽이시니까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처럼 이렇게 꼽는다면 네. 어차피 추대는 아닐 거 아닙니까? 민주당도. 당연히 경선을 해야죠. 경선하겠죠. 민주정당에서. 네네. 누구 나올 것 같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 상당히 좀 넓게 보시는군요. 이번 왜냐하면은 대선 구도를. 네,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차기를 위해서 다른 정치적 진로의 모색. 아하. 예를 들자면 오히려 예. 어차피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내가 나와서 방에 놓을지도 못할 거니까. 그럴 수 있네요. 이렇게 생각하고 나올 수 있는데요. 거기에는 1등 가는 주자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태클을 걸어서 안티테제, 예. 반정립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부분은 나는 1등 주자 몰아주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지난 대선 때 원희룡 후보가 윤석열 몰아주기 했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중요한 자리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정치적 행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이른바 이제 삼김 일임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등장할 거다. 뭐 그런 생각이 있고 들고요. 저도 뭐 돈 좀 있으면 한번 나가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돈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필요합니까? 삼김 일님 이름을 좀 불러주세요. 저기 일단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임종석 실장. 예. 우원식 의장은 어떻게 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원식 의장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이번에 보여준 국가 지도자 원로로서의 역할에 큰 역할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국회의장은 대통령보다 낮은 자리가 아닙니다. 다른 영역의 범주에서 국가의 어른이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장을 하신 분이 대통령을 하겠다는 것 자체는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난번 정세균 의장의 대선 출마는 잘못된 것이라고 적절치 생각합니까?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이라고 표현은 그렇고요. 예, 적절하지 않았다. 네. 제가 보기엔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전당대회 때 얻은 77%의 득표율을 뛰어넘느냐, 거기에는 못 미치느냐, 그 정도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대선 후보로서. 예. 예. 그러면은 출마 예상자들 박진영 원장님 의견하고 거의 일치합니까? 저는 한 분 정도 더 뽑는다면 김두관 전 의원도 출마하지 않을까요? 지난번 항상 전당대회에서도 항상 나오니까. 출마했었고. 예. 그렇죠. 그 얘기는 자주 나오시니까. 네. 안 나오면 허전하니까. 네. 근데 좀, 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 아닙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 국가 안보는 이렇게 하고, 경제는 이렇게 하고, 복지는 이렇게 하고, 이런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림이 있는데, 보니까 이재명, 나보다 못한 것 같아. 이재명 대표 그게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다른 방향으로 하세요. 이렇게 제대로 된 국가 비전을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이렇게 출마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당내에서 나가신 분들 데리고 오겠다. 뭐 있지 않습니까? 뭐 당내 갈등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 대통령은 민주당 좋으라고 뽑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 전체를 위해서 뽑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크게 좀 생각을 하시고 그런 공부들을 하시고 좀 출마를 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그러면 이제 삼김 일임 얘기하셨는데 이 중에서 네. 차기를 노리고 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밀어주거나 또 막아서거나 뭐 이렇게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쭉 봤을 때 차기를 노리고 나가는 사람은 누굴지 좀 보이는데 네. 밀어주려고 나가는 사람은 여기 중에 누가 있을까요? 글쎄요. 차기를 위해서 나가는 사람이 밀어주려고 하는 마음도 저는 같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작은 굉장히 날카롭게 각오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경선을 해가는 와중에서는 생각이 조금씩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사실 제가 하는 것보다 우리 사회의 이 최고의 정치 평론가시면서 요즘 원로로 치부받는 우리 유시민 장관님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적절한 것 같아요.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부겸 총리 보고는 책이나 읽어라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이건 두 분이 굉장히 친해요. 예. 어릴 때부터 친한 사이예요. 그러다 동네에서 같이 자라다시피 했으니까 형 나이도 많은데 나도 그만두는데 뭘 하려고 해. 나와 같이 책이나 읽고 다니자. 하지 마. 뭐 이런 뜻으로 저는 보였고요. 임종석 실장 보고 다른 직업을 선택해봐라 이야기는 당신은 정치 지도자로서의 기본 자질이 안 돼 있어. 성장 방식도 이제까지 날로 먹었잖아. 총학생 회장 하다가 국회의원도 쉽게 됐고 비서실장도 쉽게 됐고 실제로 지금 과거의 그 민주화운동 시대의 한국 사회가 아니야. 나도 하다 못해 보좌관도 하고 유학도 가고 작가도 하고 생계를 유지해가면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 경험했는데 당신처럼 그런 민주화 시기에 운동 경력 팔아 사는 시대는 지났어. 이 판에서 떠나.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고요.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아직은 지도자가 아니다. 그건 다음에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비판과 애정의 목소리를 동시에 담았던 것 같아요. 이 평가에서 저는 뭐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김동연 지사에 대해서는 코멘트 안 했습니까? 김동연 지사는 제가 보니까 저는 김동연 지사를 나쁘게 평가하지 않는데 유시민 장관도 경제 전문가지 않습니까? 경제 관료들에 대한 어떤 그런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대한민국이 산업화 이후에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이 있었느냐, 재정 관리나 해야지 경제 관료들이 뭐 저 똑바로 한 게 뭐 있어? 뭐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던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후보가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등을 비판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 비판하는 방식의 문제에서 내 것을 가지고 상대를 비판하자. 그리고 내 진지가 있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 김경수를 언급을 했잖아요.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영남의 표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 본인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 속에서 이 두 사람은 소중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김동연 지사는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겹친단 말이에요. 임종석 실장은 고향이 호남인데 호남의 어떤 대표적인 정치인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뭐 주특기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 유시민 장관도 같이 평가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미래를 또는 비전을 제시하기에는 경제 관련 출신이 좀 약할 수 있다. 약할 수 있다. 그럼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예. 아니, 표현을 좀 순화된 것만 제 기억에는 유시민 작가가 김동연 지사에 대해서는 배은망덕이라는 단어를 썼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 김동연인가요? 뭐 우리 박진영 원장님이 워낙 점잖으신 분이라 여야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들여다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대선을 치를 때마다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이 시대 정신이었거든요. 과연 지금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무엇이고 거기에 걸맞는 사람은 누군가? 이게 바로 합치되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조기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대통령은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그것을 아우르는 시대 정신은 무엇일까? 이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뭐가 될까요? 일단은 그 내란 행위로 인해서 조기에 실시되는 대선이기 때문에 이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는 당선되는 사람이 얼마나 헌법을 비롯한 법질서에 그 준수 의지가 있느냐. 내가 권력을 잡더라도 권력을 함부로 휘둘러서 법질서를 망가뜨리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을 주는 후보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지금의 세계 상황하고는 조금 한 발짝 떨어진 우리만의 독특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실시되는 대선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는 거고 전체적인 지금 세계 분위기는 격동인 것 같아요. 역시 격동. 특히 경제적으로 지금 AI를 비롯해서 뭐 하루가 다르게 이런저런 그 충격적인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 내란 사태 때문에 그런 뉴스가 크게 다뤄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탄핵이 되고 대선 일정이 정말 확정이 되고 나면 유권자들이 물론 법 질서에 대한 부분도 중시하겠습니다만 이 격동하는 세계 정세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야말로 물길을 제대로 잡는 선장이 누구겠느냐, 그런 관점도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시대 정신을 혹시 한 단어나 하나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능력이죠. 능력. 예. 능력이 있는가? 박진영 원장님은요? 저는 선진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영남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갔으면 싶은 게 복수혈전 2번은 이경규도 실패했고요. 다 실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나라다운 나라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은 박근혜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었다는 뜻이잖아요. 적폐청산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갔어야 됐어요. 통합도 하고 선진 경제도 만들고, 물론 경제적으로는 잘 이끌었습니다만은 국민들을 또 다른 담론을 가지고 끌고 가셔야 되는데 못 갔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또 다른 복수 혈전이 윤석열이잖아요. 문재인 정부에 복수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수 총궐기 이런 집권했는데 나라가 이 모양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재명 대표나 뭐 민주당도 윤석열 정부로부터 탄압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복수하지 않겠다. 복수하지 않겠다. 복수는 내려놓고 선진국으로 가겠다. 즉 정치도 선진국, 경제도 선진국, 복지도 선진국, 트럼프 시대에 맞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고 우리 국민들도 선진국민이 되자, 뭐 이렇게 한번 바꿨으면 좋겠어요.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이제 대선 구도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무엇일까? 오늘은 이렇게까지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상황이 계속 또 바뀌고 또 전국 상황이 변하면서 또 구도도 막 요동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진전된 내용 가지고 두 분의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영남 전 의원님, 박진영 부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